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델 안마티티입니다. 녹음하고 있는 오늘 날짜는 3월의 둘째 날인데요. 오늘은 날씨가 바람이 차더라고요. 3월인데 꽃샘추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산뜻한 봄옷을 입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겨울옷을 입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저는 오늘 영화 사일런스를 봤는데요. 많이 길고 영화가 좀 어렵더라고요. 지난 가을인가 겨울에 대동여지도 차승원 배우님이 나오셨던 거기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천주교 박해를 다뤘었는데 참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이 영화가 사일런스한 영화가 좀 어려워서 시간을 좀 가지고 생각을 조금 오래 해야지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맘 편히 불 끄시고 들으시면서 숙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별의 만남. 마히우스는 중키 미남 청년이 되어 있었다. 짙고 숱이 많은 머리에 훤하고 이지적인 이마, 진지하고 침착한 표정, 그리고 어딘가 사색적이고 기품이 있었다. 마히우스는 공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아가씨들이 자신을 뒤돌아보면 그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으로 그곳을 도망쳤다. 여자들이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을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멋진 외모를 쳐다본 것이 없다. 지나가는 아가씨들의 마음을 오해함으로써 그는 여자와의 교제를 싫어하게 되었다. 여자라면 무조건 피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여자와도 교제를 해보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친구 쿠페하크의 말을 빌리자면 마히우스는 아무런 재미도 없이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쿠페하크는 마리우스에게 말하곤 했다. 그렇게 점잠만 빼지 마. 여자를 피해 도망치고 얼굴이 빨개지는 건 바보스러운 일이야. 어떤 때는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 안녕하신가 신부님. 오래전부터 마히우스는 룩셈부르크 공원의 인적 드문 오솔길에서 한 나이든 남자와 소녀가 거의 언제나 같은 시간에 한적한 오솔길 끝에 있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보아왔다. 마히우스도 날마다 자신의 생각에 빠져 그 오솔길을 걷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남자는 60세 정도 되었고 어딘지 우수에 잠긴 듯이 보였는데 어쩐지 다른 사람과는 결코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언제나 프로코트에 모자를 쓰고 있었고 머리는 백발이었다. 처음 소녀가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는 10서너 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비쩍 마르고 무언가 겁먹은 표정에 이렇다 할 특징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눈만은 앞으로 꼭 꽤 아름다워질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수녀원의 기숙생처럼 투박한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부녀지간으로 보였다. 마히우스는 처음 2, 3일 동안 두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그 후에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 역시 마히우스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마히우스는 그 오솔길을 산책하는 것이 거의 습관처럼 되어 있었고 언제나 그곳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그 사나이와 소녀는 어쩐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는 모습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몇몇 학생들의 주의를 끌었다. 소녀의 검은색 옷과 사나이의 하얀 머리칼에 강한 인상을 받은 사람들은 딸을 르누아르 양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르블랑시라고 불렀다. 그야말로 잘 어울리는 별명이었고 또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터라 모두가 이 별명을 쓰게 되었다. 학생들은 르블랑시가 또 벤치에 와 있군 하고들 말했다. 마히우스는 처음 1년 동안 거의 매일 같은 시각에 이 두 사람을 보았다. 그는 노인에게는 호감을 갖고 있었으나 소녀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해가 바뀌어 새해가 되었다. 마히우스는 거의 6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원을 산책하던 습관을 중단했다. 그러다가 어느 화창한 여름날 아침 그는 다시 그곳에 갔다. 날씨가 좋으면 누구나 그렇듯 마히우스도 그날은 기분이 무척 상쾌했다. 온갖 새소리와 나뭇잎 사이에 보이는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가 가슴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는 곧장 오솔길을 따라 걷다가 낯익은 두 사람이 늘 앉던 벤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마히우스는 그들 가까이 조금 다가섰다. 그런데 노인은 예전과 다름이 없는데 소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앞에 앉아있는 여자아이는 키가 크고 아름다우며 소녀의 순진함과 사랑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한 오직 15살이라는 짧은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순결하고 매혹적인 여자로 성장해 있었다. 금빛이 도는 아름다운 갈색 머리에 대리석을 깎아놓은 듯한 이마, 장미꽃처럼 불구스레한 볼, 파란 눈, 눈부시게 하얀 살결, 음악소리와 같은 말소리가 흘러나올 것 같은 입술과 아름다운 목선. 그녀는 줄곧 눈을 내리깔고 있었으나 마히우스는 그녀 곁을 지나가며 차마 그녀의 눈을 볼 수 없었다. 처음에 마히우스는 그녀가 이 사나이의 또 다른 딸로 전에 보던 소녀의 언니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솔길을 다시 돌아 그들 곁을 한 번 더 지나가면서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전에 보았던 바로 그 소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소녀는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 있었다. 마히우스를 만나지 못한 지난 6개월 동안 아름다움을 활짝 피웠던 것이다. 그녀에게 여자로서의 봄이 왔던 것이다. 소녀는 더 이상 수녀원의 기숙생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몰라볼 정도로 아름다워져 있었다. 검은 비단옷에 우아한 모자를 쓰고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상아로 만든 파라솔 자루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옆을 지나칠 때 그녀에게서 싱싱한 젊음의 향기가 퍼지고 있었다. 마히우스가 두 번째 가까이 갔을 때 처녀가 눈을 들었다. 그녀는 무심코 마히우스를 올려다보았다.
마히우스는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듯 산책을 계속했다. 그 이튿날도 그는 여느 때처럼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그때마다 그는 거기에 그 부녀가 와 있는 것을 보았다. 봄의 힘.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다. 룩셈부르크 공원은 그늘과 햇빛이 넘쳐나고 하늘은 천사들이 깨끗이 씻어놓은 듯 맑고 참새들은 우거진 나무들 사이에서 쥐저기고 있었다. 마히우스는 마음을 열고 깊이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 벤치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소녀가 그에게로 눈길을 들어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다. 그녀의 눈길 속에 무엇이 깃들어 있었던가? 그것은 마히우스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시선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으나 동시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다. 짧은 순간 불꽃이 지나갔다. 그녀는 곧 고개를 숙였고 그는 산책을 계속했다. 그가 조금 전에 본 것은 어린아이의 단순한 눈길이 아니라 열리려다 다시 닫혀버린 신비로운 심연이었다. 그날 저녁 다락방으로 돌아온 마히우스는 자신의 옷차림을 훑어보고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썽찮았고 촌스러운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끈이 떨어진 모자와 허름한 구두, 그리고 무릎이 닳아서 허옇게 된 검은 바지와 팔꿈치가 닳아 검은 윗도리 차림이었다. 이튿날 여느 때와 같은 시각에 마히우스는 옷장에서 새 윗도리와 새 바지와 새 모자와 새 구두를 꺼내어 근사하게 차려입고 룩셈부르크 공원으로 갔다. 도중에 쿠페하크를 만났으나 그는 모른 체하고 지나쳤다. 쿠페하크는 지브루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조금 전에 마히우스의 새 모자와 새 윗도리를 만났는데 녀석이 그 속에 들어있더군. 아마 실험을 치들어 가는 모양이야. 어리나간 얼굴이었던걸. 룩셈부르크 공원에 이르자 마히우스는 우선 연못을 한 바퀴 돌며 백조를 바라본 뒤에 이끼 낀 조각상 앞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연못을 빙 돌았다. 그리고 마치 억지로 끌려가듯 오솔길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오솔길에 들어서자 그들의 벤치에 르블랑 씨와 딸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마히우스는 윗도리의 단추를 목까지 채우고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벤치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애써 그날 해야 할 일과 학업에 대해 생각하려고 했다. 하지만 벤치로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그의 발걸음이 점차 느려졌다. 그는 오솔길 끝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남아 있었는데도 문득 걸음을 멈추고 자신도 모르게 획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가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소녀가 멀리서 자기를 알아보고 새로운 옷차림을 한 자신의 근사한 모습을 보았는지 어쩐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 뒤에서 보더라도 멋져 보이려고 몸을 똑바로 펴고 걸었다. 그는 길 반대편 끝까지 가서 다시 되돌아 걸었다.
이번에는 먼저보다 조금 더 벤치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가로수 세 그루를 사이에 둔 지점까지 갔으나 더 이상 나아갈 자신이 없어 잠시 망설였다. 처녀의 얼굴이 자기 쪽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남자답게 용기를 내어 다시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잠시 후 벤치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귀밑까지 빨개져서 고개조차 움직이지 못하고 지나갔다. 그는 벤치 앞을 지날 때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귀에 그녀의 목소리임에 틀림없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녀를 참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느꼈다. 그는 벤치 앞을 지나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그 길이 끝에서 되돌아서서 다시 그 아름다운 소녀 앞을 지나갔다. 이번에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한 마음의 혼란마저 느꼈다. 그는 그녀가 뒤에서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몸이 휘청거렸다. 처음으로 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매일 딸과 함께 나와 앉아있는 저분도 틀림없이 나를 보고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리우스는 비록 마음속으로라도 저 알지 못하는 분을 르블랑시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것은 신뢰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마히우스는 저녁을 먹으러 가는 것도 잊어버렸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그것을 깨달았으나 생쥐아크 거리까지 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으므로 빵 한 조각으로 저녁 식사를 대신했다. 그는 옷에 솔질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부공할멈은 이건 코페아크가 고급부 저택의 문지기이자 새집주인이며 가정부인 노파에게 붙인 이름으로 원래 부공부인이었는데 아무도 존경할 줄 모르는 코페아크가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버렸다. 마히우스가 또 새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히우스는 또다시 룩성부르크 공원에 갔으나 이번에는 오솔길 가운데에 있는 벤치까지 가서 앉아있다가 룩성부르크 공원이 닫힌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르블랑시와 그 소녀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아마도 웨스트 거리의 뒷문으로 나간 것 같았다. 그 이튿날 부공할멈은 또다시 놀라고 말았다. 마히우스가 또 새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어쩜 사흘이나 계속해서 하고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그리고는 뒤를 밟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히우스의 걸음이 빨랐다. 그녀는 헐떡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녀가 투덜거렸다. 매일같이 새 옷을 갈아입고 사람을 이렇게 뛰게 만든다니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네. 마히우스는 또 룩성부르크 공원으로 갔다. 그는 그들과 꽤 떨어진 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바라보면서 4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2주일이 지나갔다. 이제 마히우스는 산책을 하기 위해 공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가고 있었다. 일단 거기까지 이르면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공원에 갔다.
사로잡힌 몸이 되다. 2주일째도 다 끝나갈 무렵 마히우스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책을 펼쳐들고 그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2시간이 넘도록 한 페이지도 넘겨지지 않았다. 갑자기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들었다. 오솔길 저쪽 끝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르블랑 씨와 그 딸이 벤치에서 일어나더니 딸이 아버지를 부축하고서 마히우스가 있는 오솔길 중간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마히우스는 책을 덮었다가 다시 펴고는 읽으려고 애를 썼다. 그는 떨고 있었다. 커다란 빛이 그를 향해 오고 있었다. 이거 큰일인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자세를 고칠 겨를도 없으니. 그러는 동안 백발의 노인과 소녀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시간이 1세기만큼이나 길게 느껴졌다. 도대체 왜 이쪽으로 오는 걸까? 하고 스스로 묻고 있었다. 아, 그녀가 여기를 지나간다. 그녀가 저 모래를 밟고서 바로 내 앞을 지나간다. 그는 정신이 아찔했다. 그는 자기가 미남자였으면 싶었다. 십자훈장이라도 달고 있었으면 싶었다. 두 사람의 조용하고 차분한 말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저분이 내게 말을 걸어올지도 몰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은 바로 옆에 와 있었다. 소녀는 지나가면서 생각에 잠긴 듯한 부드러운 눈길로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마히우스는 온몸이 오싹했다. 그녀의 눈은 그가 오랫동안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은 것을 원망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왔어요 하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그의 머릿속이 타는 것만 같았다. 그녀가 자기에게 와주다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더욱이 그녀는 자기를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지 않았던가. 그는 자신이 하늘에 붕붕 떠 있는 것만 같았다. 그와 동시에 그는 자기 구두가 먼지투성이인 것에 화가 났다. 그녀가 그의 구두를 보았음에도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마히우스는 맹렬한 열병에 걸려들었다. 단 한 번의 눈길이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들었다. 힐끗 던지는 한 번의 눈길이 사랑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마히우스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운명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다. 한 달이 흘러갔다. 그동안 마히우스는 매일 룩성부르크 공원에 갔다. 그 시간만 되면 아무것도 그를 붙잡아 둘 수가 없었다. 저 녀석 출근을 하는 공그래 하고 쿠페하크는 말하고 있었다. 마히우스는 황홀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가 그를 쳐다본 것이 분명했다.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벤치 가까이 가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 앞을 지나가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주의를 끌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녀에게는 되도록 잘 보이되 그 아버지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나무들 뒤나 조각상 뒤에 서서 조용히 아름다운 소녀를 응시했다. 그러면 소녀도 희미한 미소를 띠고 그 사랑스러운 여벌구를 그에게로 돌렸다. 그러나 르블랑 씨도 결국엔 눈치를 챘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마히우스가 거기에 나타나면 그들은 종종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으며 공원 반대쪽 끝에 있는 벤치에 가서 앉았다. 마히우스가 거기까지 따라오는지 알아보려는 것 같았다. 마히우스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까지 따라가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 후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때로는 혼자서 왔는데 그런 때는 마히우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와버렸다. 그것이 또 하나의 실수였다. 마히우스는 이런 것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사랑은 점점 커져만 갔다. 매일 밤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꾸었다. 게다가 그의 사랑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해질 무렵 마히우스는 르블랑 씨와 그의 딸이 떠난 벤치 위에서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다. 수도 놓여 있지 않은 아주 수수한 손수건이었으나 그에게는 고급천에 형용할 수 없는 향기까지 감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얼른 손수건을 주워들었다. 손수건에는 UF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마히우스는 이 아름다운 소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글자야말로 소녀에 대해 알 수 있는 최초의 단서였다. 그는 이 머리 글자 위에 곧 사상 누각을 쌓기 시작했다. 유는 틀림없이 세례명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다면 위우슐린일까? 하고 그는 혼자 추측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멋진 이름인가. 그는 낮에는 손수건에 입을 맞추고 그 향기를 맡고 가슴 위에다 대어보고 밤에는 입술에 올려놓고 잤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 그녀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 그러나 사실 그 손수건은 노인의 것으로 어쩌다 호주머니에서 빠진 것이었다. 일식. 마히우스가 그녀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앞에서 본 대로이다. 욕망은 사랑에서 생겨난다. 그녀의 이름을 알아낸 만족감은 3, 4주일 지나자 바닥났다. 그는 이제 더 큰 만족감을 바라게 되었다. 그녀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다. 마히우스가 벤치에서 그들을 따라간 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 또 르블랑 씨가 혼자서 왔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룩셈부르크 공원을 빠져나온 것이 그의 두 번째 실수였다. 그리고 그는 또 세 번째 실수를 저질렀다. 더욱이 이것은 엄청난 실수였다. 위우슐린네의 뒤를 밟았던 것이다. 그녀는 웨스트 거리 가장 한적한 곳에 있는 수수한 4층 건물에 살고 있었다. 마히우스는 룩셈부르크 공원에서 그녀를 본다는 행복에 더하여 그녀의 집까지 따라가는 행복을 맛볼 수 있었다. 그의 갈망은 점점 더해갈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이름과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는 노인과 그녀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졌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의 뒤를 따라 그 집 앞까지 간 그는 그들이 정문 안으로 들어간 후 대담하게 따라 들어가 문지기에게 물었다. 방금 들어간 분은 2층에 사십니까? 아니요, 4층에 사십니다.
문지기가 대답했다. 이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이었다. 그리고 이 성공은 마히우스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향한 방입니까? 그가 물었다. 물론있죠. 집이란 모두 길 쪽으로 향해 짓는 법이니까요. 문지기가 대답했다.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무척 친절한 분이셔서 그다지 부자도 아닌데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계시지요. 성함은 뭐라고 합니까? 마이우스가 또다시 물었다. 문지기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당신은 탐정인가 보군요. 마이우스는 무척 난처했지만 매우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됐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름도 알았고 연금 생활자의 딸이라는 것도 알아냈고 그리고 저기 4층에 산다는 것도 알아냈어. 이튿날 르블랑 씨와 딸은 잠시 동안 공원에 머물렀다. 마히우스는 여느 때처럼 웨스트 거리까지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정문 앞에 이르자 르블랑 씨는 딸을 먼저 들어가게 하고 자신은 문 앞에서 돌아서서 마히우스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다음날 그들은 룩성부르크 공원에 오지 않았다. 마히우스가 하루 종일 기다렸으나 헛수고였다. 날이 저물어 웨스트 거리로 가보니 4층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그 불빛이 꺼질 때까지 창문 밑을 왔다 갔다 했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은 룩성부르크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이우스는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다시 또 그 창문 밑으로 가서 밤에 파수꾼 노릇을 했다. 어느새 밤 10시가 되어 있었다. 저녁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갔다. 그러나 르블랑 씨와 딸은 여전히 룩성부르크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리우스는 온갖 불길한 생각이 다 들었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창문 불빛이 보이지 않자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런, 아직 불이 꺼져 있다니 어디 외출이라도 한 걸까? 그는 기다렸다. 10시, 12시, 새벽 1시가 되었다. 그러나 끝끝내 4층 창문에는 불빛이 보이지 않았고 아무도 그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몹시 우울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이튿날도 아버지와 딸은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날이 저물자 그는 그 집으로 향했다. 창문에는 불빛이 보이지 않았고 덧문까지 닫혀 있었다. 마이우스는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 문지기에게 물었다. 4층에 사시는 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사하셨습니다. 마이우스는 비틀거리면서 죽어가는 소리로 물었다. 언제 말입니까? 어제요. 어디로 이사하셨습니까?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새 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가셨단 말입니까? 그래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다. 르블랑 씨도 그 딸도 다시는 룩성부르크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이우스는 그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한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여기저기 찾아다녔으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참담한 슬픔 속에 빠져버렸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그는 자신을 원망했다. 왜 그녀의 뒤를 따라갔던가?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았던가?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던가? 그녀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더 얻으려고 했던가? 내가 어리석었다. 내 잘못인 거야. 그는 날이 갈수록 허탈감 속에 빠지게 되었다. 가슴 속 고뇌에 사로잡혀 덫에 걸린 이리처럼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다. 그는 사랑에 넋이 빠져 이리저리 그녀를 찾아다녔다. 언젠가 한 번은 쭝발리드 거리 근처에서 이상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 남자는 노동자의 옷차림에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자 밑으로 새하얀 머리칼이 보였다. 그 남자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무언가 몹시 괴로운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았다. 마히우스는 그 남자가 꼭 르블랑 씨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만약 르블랑 씨가 맞다면 왜 노동자 복장을 하고 있겠는가? 마히우스가 그의 뒤를 밟아보기로 생각했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마히우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마히우스와 꼬제트의 그 젊은이의 사랑이 어떻게 될지 기대하면서 마음 편한 숙면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책 읽어주는 모델 안마티티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